숨이 막혀 힘든 아들, 충성 외교관의 절규, 대사관도 논란 여권을 버린 이유.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확 들어왔지요. 리서코. 지금 나온다. 서영은 제 옆에서 준호를 안고 있었어요. 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숨을 헐떡였지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손톱까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때 제 손목이 잡혔어요. 차가운 손이 제 팔을 꺾었고 케이블 타이가 제 손목에 감겼어요. 플라스틱 줄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손목 혈관이 눌리면서 손끝이 저려왔지요. 저는 이를 악물었지요. 서영이 준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준호 입술이 파랬어요. 가슴이 아주 조금씩만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그리고 모니터에서 알람이 터졌어요. 삐삐삐.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지금은 47시간 30분. 공관이 아들의 수술을 막는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다시 말했어요. 조용히 따라 나온다. 준호 숨이 끊길까봐 저는 말도 못했어요. 그저 준호 등을 천천히 두드리면서 속으로만 빌었지요. 지금 잡히면 준호는 끝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O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이 막혀 힘들어하는 아들을 살리려던 한 외교관이 충성을 접고 여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바로 납득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서코예요. 북한 해외 공관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아내는 서영이고 아들은 준호지요. 저는 원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규정대로 하는 걸 좋아했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동포가 공관에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서 서류를 요구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어요. 규정에 없는 일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기록에 남으면 안 됩니다. 상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웃었어요. 석호 동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진짜 충성이다. 그날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 나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충성하면서 살았지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보고하고 결제받고 규정을 지키는 일. 항상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 사이 준호는 컸지요. 사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약했어요. 조금만 뛰어도 가슴을 움켜쥐고 멈췄고 숨이 가빠지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가슴을 들썩이며 기침을 하다가 숨이 막히는 것처럼 울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가벼운 감기라 생각하고 약만 먹이고 쉬게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졌어요.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지요. 준호가 운동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워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서영은 급히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준호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살짝 파랬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주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의사가 진료와 검사 후 이렇게 말해줬어요. 심실중격 결손입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이라 수술은 48시간 안에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귀에는 다른 소리가 안 들어왔어요. 48시간이라는 숫자만 계속 맴돌았어요. 서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석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준호,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이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병원 접수대로 내려갔어요. 직원이 차트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용 보증서가 있어야 수술 일정이 잡힙니다. 보증서. 아이 수술보다 그 보증서라는 종이 한 장이 먼저였어요. 저는 바로 공관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 연결음이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어요. 손에 땀이 차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지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들 준호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보증서만 해주시면 오늘 바로 날짜가 잡힙니다. 상대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 규정이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동무, 이건 아이 목숨입니다. 의사가 48시간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작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젠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던 그 말이었어요. 기록 남기지 마라. 병원 이름도 남기지 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이제 제 아이 앞에서 저에게 돌아온 거였지요. 그때 갑자기 그 동포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며 고개 숙이던 그 얼굴. 지금 제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서영이 제 얼굴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석호야, 안 된다고 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을 끝까지 이어서 할 힘도 없었지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주 약하게만 움직였어요. 숨이 끊어질까봐 저는 그 움직임만 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시간은 숫자로만 보였어요. 벽시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봤어요. 47시간, 46시간, 45시간. 48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공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지원금은 줄었고 지시는 점점 짧고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가족 외부 활동 보고, 병원 방문 보고, 불필요한 기록은 절대 금지. 벽에 붙은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제 가족이 어디를 가도 다 적어야 하는구나.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예전에는 이런 공문을 보면서도 이게 체제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왜 이런 공문부터 나오지? 그 순간 예전에 회의에서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회의실에서 상사가 말했지요. 문제 있는 가족부터 정리해야 한다. 쓸데없는 기록 남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병원, 외부 연락, 이런 건 전부 보고하게 하라.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 고 생각했지요. 그 회의에서 상사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부터 본보기가 돼야 한다. 가족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외교관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규정대로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 있는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 가족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내일 오전 출석. 이 문자 메시지 두 줄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영이 물었어요. 석호야, 무슨 문자야? 저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공관에서 내일 오라고 해. 안 가면 좋지 않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제 곧 귀국 준비 시작한대. 문제 있는 가족부터 먼저 데려간대. 날짜를 딱 정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언제 데리러 올까? 우리도 그 리스트에 올라간 걸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만 돌았지요. 다음 날 저는 출석하러 공관으로 갔어요. 제가 예전에 민원인을 앉혀놓고 질문하던 그 면담실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민원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상사가 먼지를 털듯 서류를 넘기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왜 병원에 갔나? 누구를 만났나? 의사가 뭐라고 했나?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지만 제 목이 바짝 타들어갔지요. 입안에 침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아들이 심장병입니다. 심실중격결손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48시간 안에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사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상사는 짧게 말했지요. 보증 불가, 더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규정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남들 얼굴도 보지 않고 내뱉던 말이었지요. 이번에는 그 말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상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여권 봉투였고 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여권은 여기서 보관한다. 필요하면 우리가 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감시 대상이구나. 제가 예전에 회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문제 있는 가족부터 정리한다. 그 문제 있는 가족 안에 이제 우리 가족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리고 버스 창문 밖이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자 서영이 바로 물었어요. 석호야, 뭐래? 보증서는 해준다고 해.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지요. 안 된대. 보증 못 해준대. 여권도 가져갔어. 서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어디도 못 나가는 거야.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음대로 못 나가. 저는 그 순간 어떤 벽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제게 내밀었어요. 작은 종이였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구겨진 그림. 석호야, 이거 오늘 준호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 저는 그 종이를 펼쳤어요. 세 사람이 손잡고 서 있었어요. 아빠, 엄마, 준호. 그림 아래쪽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제가 아파서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들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지요. 서영은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석호야, 우리 준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준호야, 넌 짐이 아니야. 아빠가 널 꼭 살릴게. 그 그림은 지금도 제 지갑 안에 있어요. 그날부터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쿵 하고 뛰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면 문이 언제 열릴지 몰라서 숨을 죽였지요. 준호는 밤마다 숨이 차서 깨곤 했어요. 가슴을 두 손으로 잡고 숨을 들이마시려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서영은 준호 가슴에 손을 올리고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준호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천천히 숨 쉬자. 괜찮아. 아빠, 엄마 여기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둘 다 두려웠어요. 벽시계를 봤어요. 남은 시간은 37시간. 그 와중에 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현장 확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서 직접 보겠다, 이런 뜻이었지요. 저는 서영에게 아주 쉽게 말하려고 했어요.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밤에 아마 올 거야. 문 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늘은 절대 소리 나면 안 돼. 준호부터 생각하자. 서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날 밤이 왔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고 가슴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영이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웠어요. 손이 조금씩 떨렸지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서 딱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리석호 동무. 문 열라. 저는 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따끔거렸어요. 서영은 깜짝 놀라면서도 바로 준호 입을 살짝 막았어요. 준호가 기침이라도 하면 문이 즉시 열릴 것 같았어요. 그때 모니터 알람이 또 울렸어요. 삐삐삐. 제 손이 떨렸어요. 문 손잡이를 한번 잡았다가 바로 놓았어요. 열면 우리는 끝이다. 안 열면 언제 부수고 들어올지 모른다. 밖에서는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안 열면 강제로 연다. 저는 서영을 봤어요. 서영은 눈으로 말했지요. 준호부터 살려야 해.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처음 확실히 정했습니다. 충성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준호부터 살려야 한다.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 아이가 못 산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전화도 바로 하지 못했고 밖에서 만날 약속도 쉽게 잡지 못했지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는 결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말은 이거예요. 상황이 위험합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아이 수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연락은 한 번에 이어지지 않았어요. 연락이 왔다가 끊겼고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위험하다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준호는 여러 번 숨이 가빠졌어요. 한 번은 입술이 완전히 파래졌어요. 서영이 울먹이면서 말했지요. 석호야,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혹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니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린 끝까지 해야 돼. 준호부터 살리자. 벽시계 28시간. 한동안은 준비만 계속됐어요. 언제 움직일지, 어디로 움직일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준호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검사를 계속 받았어요. 의사는 말했지요.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위험해집니다. 벽시계를 볼 때마다 48시간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느 날 공관 복도에서 김철수 동무를 마주쳤어요. 같이 근무한 지 5년 된 동료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석호야, 너 아들 많이 아프다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무. 김철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이게 내 딸이야. 평양에 있어. 나도 아빠야, 석호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김철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석호야, 나는 못 봤어. 오늘 너 못 봤어. 내가 어디 가든 나는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면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가족부터야. 석호야. 가족부터.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은 결국 가족 앞에서 약해진다. 체제보다 규정보다 아이 한 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기다리던 말이었는데 막상 들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벽시계 14시간.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오늘? 정말 우리 나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 아니면 우리 기회는 없어. 이동하는 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어요. 준호를 안고 차에 탔을 때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서영은 준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손등에 힘을 너무 줘서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였어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뒤를 돌아보지 말자. 오늘은 그냥 앞으로만 가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하나만 들렸어요. 혹시 누가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혹시 누가 뒤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어요.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잠깐 하얗게 변하더니 코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뜨거운 액체가 입술 위로 흘렀어요. 비린 맛이 혀끝에 닿았지요. 서영이 놀라서 말했어요. 석호야, 코피. 저는 서둘러 휴지로 막았어요. 하지만 피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은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잠깐 벽에 기대야 했지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지금 쓰러지면 우리 다 끝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줄에 섰지요. 서영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석호야,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어느 구간에서 줄이 갑자기 멈췄어요. 앞쪽에서 직원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때 준호가 제 소매를 잡았어요. 아빠, 힘들어.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준호 가슴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어요. 숨을 들이쉬다가 중간에 끊기는 것 같았지요. 서영이 산소 마스크를 더 세게 눌렀어요. 준호야, 천천히. 조금만 더 가자. 저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했어요. 혹시 누가 이상하게 볼까? 혹시 누가 왜 이 아이 상태가 이러냐고 물어볼까 봐.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체포령처럼 들렸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잠시 뒤 직원들이 다른 줄을 정리하느라 우리를 지나쳤어요. 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한 번 고를 수 있었지요. 조금 더 지나서 보안 추가 확인이라는 말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만 따로 줄을 세우고 가방을 열어보게 하고 몸도 다시 검사했어요. 저는 그 줄에 끌려갈까봐 손에 힘을 꽉 줬어요. 서영 손도 떨렸어요. 준호 숨은 더 거칠어졌지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준호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담당자가 우리 쪽을 다시 보더니 표정을 바꾸었어요. 이 가족 먼저 보내세요. 아이부터 들어가게 하세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보안 추가 확인 줄을 먼저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조금만 더 가자. 다음 관문은 금속 탐지기였어요. 삐 하는 소리가 나면 다시 멈추고 몸을 확인해야 했지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땀이 더 났어요. 혹시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혹시 누가 서류를 다시 보자고 할까? 제 차례가 됐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다행히 크게 울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직원이 제 얼굴과 손을 한번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곧바로 또 질문이 나왔어요. 여권은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여권은 이미 공관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준비해 둔 종이를 꺼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준비해 준 여행증명서였어요. 직원은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정도 눈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 몇 초가 제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서영은 준호 산소 마스크를 손으로 잡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에는 제발이라는 말이 담겨 있었지요. 준호는 힘이 거의 없었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어요. 그때 직원이 종이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무너질 것 같던 발밑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지요. 바로 탑승문 앞이었어요. 탑승문 앞에서도 직원은 제 이름과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직원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이 또 가슴을 쳤어요. 잠시만, 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무서웠어요. 서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호야? 준호 숨이 점점.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고 손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준호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조금만 더 참자. 대한민국 가면 바로 병원 간다. 거기 가면 숨 쉬기 편해질 거야. 그 말은 기도였어요.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는 기도였지요. 직원이 다시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류를 한 번 더 보더니 이번에는 준호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입술은 파랗고 얼굴은 하얗고 숨은 가빠 보였지요. 직원이 말했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탑승하세요. 아이부터 태우세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다리는 풀릴 것 같았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어깨가 크게 떨렸지요. 우리는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좌석에 앉자마자 준호는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눈을 감으려고 했지요. 서영은 계속 준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다 왔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하늘과 멀어지는 불빛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준호부터 살린다. 체제를 지키는 것보다 이 아이 한 명을 지키는 게 먼저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서영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어디론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도 있었어요. 이륙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준호가 제 옷을 움켜쥐었어요. 아빠, 숨, 못 쉬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어요. 손톱도 거의 보라색이었지요. 서영이 비명을 참으며 말했어요. 석호야, 준호가. 저는 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승무원이 달려왔어요. 준호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지요. 지금 즉시 기내 방송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에 의료진이 계시면 즉시 승무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서영은 준호를 안고 준호 심장 뛰는 소리를 귀로 들으려고 가슴에 귀를 댔어요. 준호야? 엄마 목소리 들려? 조금만 버텨. 잠시 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제가 의사입니다. 한국말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어요. 준호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심박수가 너무 빠릅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승무원에게 말했어요. 기내 산소통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승무원이 급히 산소통을 가져왔어요. 의사는 준호에게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산소 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준호 손목 맥박을 짚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버텨요. 곧 도착합니다. 착륙하면 바로 병원 갈 수 있어요. 준호 가슴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계속 준호 맥박을 재면서 우리를 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아이 수술 때문에. 의사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준호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한국 병원 가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영은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의사는 착륙할 때까지 계속 준호 옆에 있어 줬어요. 준호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잠시 뒤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착륙 준비를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지요. 비행기 바퀴가 땅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어요. 쿵. 그 소리가 나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그대로 흘렀어요. 곧 이어서 이 말이 들렸어요.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더군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여기 병원 있어요? 저는 겨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준호야. 여긴 병원도 많고 너 같은 아이도 고쳐주는 의사도 많아. 우리 준호 이제 살 수 있어. 의사는 우리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제가 아는 심장외과 전문에 소개해 드릴게요. 연락하세요.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오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었지요. 그들은 곧바로 준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를 다시 맞추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어요. 서영은 준호 손을 놓지 못했어요. 들것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손을 잡고 걸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여기까지 왔다. 서영도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그리고 6시간 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면서 미소를 지었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영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잠시 뒤 준호가 회복실에서 나왔어요. 눈도 떴고 입술이 파랗지 않았어요. 분홍빛이었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서영은 준호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며 웃었어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준호 이제 괜찮아. 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 손이 따뜻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북한 해외 공관에서 일하던 리서코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뿐이었습니다. 병원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관은 보증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록 남기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리서코는 평생 규정을 믿고 충성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규정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목숨 앞에서 그 믿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린 그림 한 장.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제가 아파서 미안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리서코는 결심했습니다. 동료 김철수는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야. 나는 못 봤어. 내가 어디 가든 모르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숨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의사가 나타나 착륙까지 준호를 지켜줬습니다. 결국 리서코 가족은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6시간 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더 이상 파랗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선택을 한 번 더 떠올리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족에게 도움은 구독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해외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